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사흘 연속 500명 안팎을 기록하며 특히 수도권 지역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중환자를 가까운 비수도권으로 옮기는 등 전국의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499명으로 50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5% 이상은 60대 이상으로 접종 효과 감소에 따른 고령층 환자 증가세가 뚜렷합니다. 병상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계를 없애고 전국의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구급차나 헬기 등을 동원해 수도권 중환자와 중등증 환자를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비수도권 병상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하며 1시간 이내 이송 가능한 지역을 원칙으로 비수도권의 병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또 중환자실 치료는 꼭 필요한 환자에게만 제공되도록 병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치료가 끝났거나 증상이 호전됐는데 전원이나 퇴원을 거부할 경우 비용을 환자가 자부담하게 됩니다. 환자 배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의료기관에는 미사용 병상에 대한 손실 보상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어느 정도 호전됐을 때 바로 스텝 다운해서 준중증 병상이나 중등증 병상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이송 체계만 잘 갖춰지면 중환자 병상의 수용 능력을 좀 올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정부는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추가 접종을 마칠 때까지는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도 접촉 면회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부터 4주간은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다시 운영해 방역의 고삐를 죄기로 했습니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어제 순조롭게 끝난 가운데 이번 주말 최대 21만 명이 수시 모집 면접과 논술 등 대학별 전형을 치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 등교가 시작되는 만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 점검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김유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김경선 여가부 차관과 여가부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민주당 정책연구위원으로부터 대선 공약에 활용할 자료를 요구받고 여가부 관련 부서에 초안을 만들게 한 뒤 이를 민주당 측에 전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차관은 취합된 정책 공약에 대한 회의를 주재하는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선관위는 김 차관 등이 특정 정당의 선거 공약 개발에 활용될 자료를 작성해 제공하는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습니다. 여가부는 선관위 고발 당시 문제가 된 회의는 중장기 정책과제 개발을 위한 회의이고 선거법 위반 사실은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소속 직원들에게 대선 캠프에 제공할 공약 발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민생버스 두 번째 방문지인 충청에서 2박 3일 일정을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이 안일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서 한중 관계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매주 타는 버스 두 번째 순회지로 중원인 충청 지역을 택했습니다. 버스에서 진행한 인터넷 방송에선 민주당이 안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감하게 할 일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느리다. 현장에서의 삶은 정말로 어려운데 그냥 탁상공론하면서 시간 보내기에는 너무 오목하지 않습니까? 첫 방문지로는 대전 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첨단 과학기술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나 외교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중국에 대한 높은 무역 의존도를 거론하며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수교해서 이제 30년이 됐고 교육 규모가 이 정도면은 이제 한중 간의 관계도 더 성숙해지고 더 아주 멋진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선대위 구성이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의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캠프는 표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특정인의 자리 배치에 관심을 둬서는 안 된다. 아무나 사람이면 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직격했습니다. 다음 주 초 대장동 개발 의혹 기소를 앞두고 여야는 연일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대선정 결과를 내자고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개헌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구속 뒤 처음으로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는 오늘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회장을 불러 주가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권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이른바 전추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도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에 앞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한 시행사 C7의 전 대표 이모 씨를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 이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씨는 C7 대표로 있으면서 2009년 대장동 민영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취임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듬해 대장동 개발을 성남시 주도 공영개발로 바꾸면서 이 씨는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서울 지역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7개월 만에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인데 정부의 잇따른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우려, 집값 급등 피로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6. 지난 4월 첫째 주 이후 약 7개월 만에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기준선인 100 밑으로 지수가 떨어질수록 집을 팔려는 매도자가 집을 사려는 매수자보다 더 많은 상황을 뜻합니다. 서울을 도심과 동북, 동남, 서북, 서남 5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도심권을 제외하곤 모두 10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9월 초 107.2를 기록한 뒤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된 시점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여기에 추가 금리 인상 우려, 집값 급등 피로감까지 더해지며 매수 심리를 위축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초 5,700여 건에 달했던 거래량은 지난 9월 2,600여 건으로 뚝 떨어지며 매도자와 매수자 간 힘겨루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0대 영끌이나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이제 부동산이나 아파트 위주의 주택 시장의 자산 가격 상승의 급등세는 좀 마무리가 되는 분위기가 아닐까 싶고요. 다만 전세 가격 상승이 꾸준한 상황에서 집값의 급격한 하락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집값이 안정세로 접어드는 길목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8개 주요 은행의 여신 담당 부행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 주재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금감원은 간담회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세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이 국내 수출 기업의 수익성 악화뿐 아니라 제품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12개 수출 주력 업종의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원자재 구매 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1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 경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83%가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습니다. 올해 원자재 구매 비용이 늘어난 기업의 34%는 제품 가격 인상으로 대응한다고 답했고 31%는 원자재 외 원가를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070 국제번호를 010으로 바꿔지는 보이스피싱용 중계기를 설치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매달 전국 숙박업소, 고시원을 옮겨 다니며 중계기를 설치하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보도에 민정희 기자입니다. 방 안에 휴대전화 수십 대가 놓여 있습니다. 상자 하나를 뜯어보니 휴대전화 유심을 넣을 수 있는 기계도 나옵니다. 이 휴대전화 하나하나가 보이스피싱에 쓰는 국제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인 것처럼 조작할 수 있는 중계기들입니다. 이런 중계기를 설치했다 경찰에 붙잡힌 일당은 모두 14명.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중 5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전국 숙박업소나 고시원을 빌려 중계기 140여 대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국내에 전화할 때 이 중계기를 거치면 그 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본 사람은 지금까지 55명으로 파악됐고 피해 금액은 17억 원이나 됩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해줄 것처럼 속이거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서울과 경기, 부산, 대전 등 한 달마다 장소를 옮기며 범행을 저질렀지만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설치한 중계기를 이용해 실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걸었던 조직도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정부가 인도네시아산 요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요소와 요소수 해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 검사기관도 이번 주 중 2개 더 추가해 4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중국과 이미 계약한 물량 18,700톤 중 현재까지 11,000톤에 대한 수출 전 검사 신청이 완료됐고 아직 검사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물량에 대해서는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독려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중국의 인권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 공식 사절단 없이 대표 선수단만 보내는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나온 차기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관련 질문에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Sir, do you support a diplomatic boycott of the Beijing Olympics? Something we're considering. 외교적 보이콧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대표 선수단은 파견하더라도 정부 공식 사절단을 보내지 않는 방안을 의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지난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화상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올림픽 관련 내용은 논의하지 않았다는 게 그동안 백악관 설명이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정상회담 직후부터 중국의 인권 상황 등을 이유로 바이든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미 백악관 역시 바이든 대통령 발언 직후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가 중국 인권 문제와 관련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We have serious concerns about the human rights abuses we've seen in Xinjiang, and certainly there are a range of factors as we look at what our presence would be. 바이든 정부가 실제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릴 경우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려 했던 한국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어제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일 공동기자회견이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 문제를 트집 잡은 일본 측의 불참으로 무산이 됐었죠. 오늘 미국과 일본의 외교 당국자들이 다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는 북한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한미일 3국의 협력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과 일본 외교 차관 회담에서 한미일 삼각협력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1세기 글로벌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북한 문제와 함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한미일 외교차관의 공동 기자회견이 무산된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And one of those differences, which is unrelated to today's meeting, has led to the change in format for today's press availability. 일본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여지없이 드러난 한일 간 갈등을 미국이 나서 중재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웬디 셔먼 부장관은 어제 단독 기자회견에서도 한미일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며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미일 차관 협의는 지난 7월 올림픽 직전에 동경에서 도쿄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재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한 자주 또 정기적으로 만나 3국의 기능적 협력을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한일 간 오래된 갈등이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워싱턴 한복판에서 일본이 미국이 주최한 공동 기자회견에 불참하는 모습을 노출하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달라졌죠. 특히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그릇들의 사용이 급증했고 마스크는 일상용품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용 후 배출된 쓰레기들이 이제는 큰 환경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이 거의 일상이 됐습니다. 식당에 가서 외식하기보다는 집밥을 먹거나 배달 음식에 더 익숙합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시장도 급성장했죠. 코로나 직전에 9조 7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1년 만에 78%가 늘더니 올해는 이미 지난 1년치를 넘었습니다.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2년 만에 150% 이상 폭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한 번 시키면 그 플라스틱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각종 반찬들, 심지어 소스들까지 작은 용기에 담겨오죠. 만들어 먹을 때보다 설거지거리가 더 많이 늘곤 하는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이 플라스틱 용기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 배출해야 돼서입니다. 뻘겋게 묻은 용기는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배달 음식 용기뿐이 아닙니다. 각종 식품 포장재로도 많이 쓰이는 게 바로 플라스틱입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 역시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내놓은 플라스틱 집곡 조사 1회용의 민낯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를 했더니 10개 가운데 8개 정도는 식품 포장재에서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높은 게 개인 위생용품들이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은 일회용 마스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는 코로나 시대의 필수품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지켜줄 최후 방어막이라죠. 지난해 마스크 생산액이 2조 500억 원이었습니다. 1년 만에 8배 넘게 늘어난 건데요. 귀걸이 끈과 코를 고정하는 철심, 이 부분을 뺀 대부분이 폴리프로필렌 부직포인데요. 이건 역시 플라스틱입니다. 하지만은 감염 우려 때문에 재활용 안 하고 귀걸이 끈을 제거한 뒤에 일반 쓰레기로 버릴 것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또한 전염성 해소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서 재활용 방안을 뚜렷하게 못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이 한 해 버리는 마스크가 73억 장입니다. 2, 3일에 한 장씩을 버린 셈이라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마스크를 제대로 버리고 있을까요? 청소가 시작되는 아침 6시, 거리 곳곳 밤새 누군가 버리고 간 마스크들이 널려 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로 마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주말 되면 새벽 썰면 한 100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치우지 못한 마스크 중 일부는 물길을 따라 도심 하천으로 흘러들죠. 수초에 걸리고 어떤 마스크는 하천 옆 수풀에 뒤엉킵니다. 여기를 빠져나가 그대로 떠나려 간 마스크가 만나는 건 바다입니다. 바다를 오염시키고 수상 생태계를 위협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는 거죠.
이 마스크를 제대로 수거하더라도 매립이나 소각 말고는 딱히 방법이 없는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먼저 매립의 경우 이 마스크가 땅에서 썩기까지 좋기 450년은 걸린다거든요. 소각을 하더라도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대기 중으로 배출될 수가 있습니다. 향후 몇 년간은 마스크와 같이 가야 되는 이제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라고 봤을 때도 조금 더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마스크를 접근을 저는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발생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840만 톤이나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25,900톤 정도는 바다로 배출이 됐다죠. 대안 없이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일부는 쓰레기로 남아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도 있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우리 식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치주입니다. 본격 수확철을 앞둔 딸기 농가에 뿌리가 썩고 잎이 마르는 시드름병이 돌고 있습니다. 여름과 가을철 이상 고온 현상 탓으로 보이는데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송국혜 기자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딸기 비닐하우스입니다. 주렁주렁 달려있어야 할 빨간 딸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드문드문 달려있는 딸기도 크기가 작고 제대로 익지 않았습니다. 뿌리는 검게 썩기 시작했고 잎사귀와 줄기는 성장을 멈췄습니다. 딸기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6개 동 가운데 2개 동은 피해가 심해 수확을 포기해야 할 처지입니다.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수확을 할 수가 없이 병이 나서 주저앉았으니 참 난감한 일이죠, 뭐. 인근의 다른 딸기 농장도 비슷한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줄기와 잎이 축 처져 있고 열매 크기도 작습니다. 뿌리가 썩어 죽는 시드름병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육묘기에 딸기들이 병을 안고 정식을 한 거죠. 시드름병, 유황병이 걸리면서 지금 매출이 줄어드는 거죠. 농민들은 가을철 이상 고온 현상 탓에 병원균이 급속히 퍼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딸기 꽃이 피는 10월 초부터 수확을 시작하는 11월 중순까지 딸기 농장이 밀집한 충북 청주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1도나 높았습니다. 이제는 더 그러한 고온이나 저온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딸기 같은 경우는 상토 소독이나 그다음에 방제 위주의 농약 살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례적인 가을 장마에 고온 현상이 겹치면서 배추에 이어 수확기까지 시작된 딸기까지 농작물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화재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해 소방대원들이 마음을 모아 새 집을 지어 선물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전북 순창의 119 행복하우스를 조선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보일러 화재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타버린 한 단층 주택. 이곳에 살던 40대 부부와 5자녀는 한순간에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옛날 주택이다 보니까 이제 구획이 잘 안 돼 있어서 천정부나 이제 방 안쪽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번져가지고 저희가 그 중장비를 사용해서 이제 진화를 할 정도로 집을 새로 지을 형편이 안 돼 이웃의 도움을 받아 임시 숙소에 머물던 피해 가족들. 딱한 사정은 당시 화재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들에게 전해졌고 대원들은 새 집을 지어 선물하기로 했습니다. 화재 예방 시설이 갖춰진 69제곱미터 규모의 119 행복하우스.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자며 지역 소방대원들이 매달 모아온 기금으로 피해 가족을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년에 한 채, 많게는 2채 정도 해서 어려운 그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새 집을 지어주면서 새 희망을 품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7 식구는 이제 따뜻한 집에서 연말을 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동생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가족들과 같이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나눔의 손길을 내밀어준 소방관들을 향한 감사의 인사도 잊지 않습니다. 불 꺼주신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지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최근 4년 동안 전북에 지어진 행복하우스는 모두 5채. 소방대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동반 상승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 만에 반등에 성공해 2,970선을 회복했고 코스닥 또한 강세 흐름을 유지하며 외국인의 순매수에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64포인트 상승한 2,971.02에 코스닥은 9.15포인트 오른 1,041.92에 마감됐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와 경제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팔자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낸 가운데 동원 시스템즈가 2차 전지용 셀파우치 제조 분야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16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고 CJ E&M이 미국 제작사 인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알려지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한편 지누스가 SK네트워크스의 인수 협상 무산에 9%대 급락했고 한전기술은 원자로 설계 전담 조직을 해체한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며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90전 오른 1,185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는 맑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의 경우 6도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북부에서는 오늘 아침보다 5도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중부지방의 경우 15도 안팎, 남부지방은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요일에는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이 비가 한바탕 지나고 난 뒤에는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좀 끼어 있는데 여기에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까지 높게 올라 있습니다. 시야에 영향을 줄 정도인데요. 오늘 밤에 이어 내일까지도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 광주와 경북, 대구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고요. 그중에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먼지만 아니라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중부 일부 지역, 남부 내륙에서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에 구름도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6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낮겠고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1, 2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5도, 청주 16도, 광주 19도, 대구 18도 등으로 오늘보다 1, 2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밤부터 중부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월요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